오후에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4월 총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공천 심사 작업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치권 안팎의 평가는 극명히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에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컷오프를 계기로 친명계와 비명계의 충돌을 격화하면서 비명 행사다, 문명 충돌이다 이런 신조어까지 등장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비교적 조용한 공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역 의원 탈락자가 한 자릿수에 그치면서 희생도 개혁도 감동도 없는 산모 공천이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체 어떤 상황이기에 이런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 건지 잠시 뒤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시죠? 문제는 무턱대고 하는 운동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운동 상식은 무엇인지, 또 40대 이상 중년에게 적합한 운동법이 따로 있다는데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똑똑 라디오 주치의 코너에서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고 통보한 시한이 어제부로 끝이 났는데 뚜렷한 복귀 조짐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네,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전공의 294명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상위 수련병원 50곳의 규모는 181명이 복귀를 했는데 이탈 전공의들의 3% 정도에 불과해요. 그 사이에 얼마나 또 복귀를 했는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그래서 현장에서는 뭐 복귀했다는 게 체감하기 어렵다라는 분위기도 전해지고요. 그래도 복지부는 조금 더 중점을 두는 게 그 사이에 이탈자 비율은 하락을 했다. 라는 부분에 의미를 두고 있고요. 일부 병원은 또 사직서를 내고도 근무하는 전공의가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제 연휴 동안 오늘 3월 1일부터 2, 3일 이렇게 주말까지 마음이 바뀔 수 있을지 여기에도 조금 희망을 더 걸어보는 것 같은데요. 복지부는 원래 어제까지 그 디데이를 정했잖아요.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연휴 기간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보겠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오늘은 경찰이 오전 9시 30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비대위 사무실, 서울시 의사회 사무실 등이 대상이고요. 이 간부들의 휴대전화, PC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보화에 대화에 참석한 전공의들도 한 자릿수에 불과했더라고요. 자리를 마련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네,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대여섯 명 왔다고 파악이 됐는데 이날 참석한 전공의들은 개인 자격으로 참석을 했고 그동안 뭐 성명을 냈다거나 단체 간부라든가 이런 대표는 없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공의들은 이 자리에서 자기들을 대표할 만한 실질적인 대표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을 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공의들한테는 구심점도 없고 개별적인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담기에도 역부족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좀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정부가 이렇게 파격적으로 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자 하면서 문자 메시지로 장소 시간까지 공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기대를 했던 분들 사이에서는 쓸데없는 기대였다라는 반응도 나온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희망을 가져보자면 소수라도 좀 정부와 얘기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싶고요.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이 소수이지만 오늘 온 전공의들을 통해서 또 지인에게 이 얘기들이 공유되거나 이렇게 수천 명의 전공의들에게 전달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면서 병원을 나오는 결정도 개별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들어갈 때도 개별적으로 복귀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한편 의협은 여전히 복지부 연락에 응하지 않고 있고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2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네. 환자 단체들은 집단 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조직폭력배, 다단계 조직에 비유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어요. 네, 잇따라 성명을 내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의사 집단이 조직폭력배나 다단계보다 더하다 이렇게 맹비난을 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단체가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기자회견에서 중증 환자는 적시 치료받는 게 생명 연장을 위해 중요한데 질병의 고통, 죽음의 불안과 싸우는 것만으로도 벅찰 때 치료 연기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라고 호소를 했고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단체 연합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지금도 호스피스 병동과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로 목숨을 유지하며 발버둥 치고 있다. 이렇게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할 경우를 대비를 해서 정부가 앞으로 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하기도 했고요. 또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안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비대면 진료 허용이라든가 특히나 그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인과 영리기업에 대한 특혜안이다라면서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을 보완할 방침이라고요? 네, 병원 수요에 맞춰서 공보의 150명, 군의관 20명을 3월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는데 이후에 또 필요하다면 추가 인력을 보충하게 되고요. 난도가 높은 응급환자 치료 지원을 늘리고 응급환자 전원이나 이송을 조정하는 광역 응급상황실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들은 평일과 주말, 휴일 진료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고요. 네. 예비비를 투입해서 의료진의 초과 근무 여기에 보상을 하는 식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우려와 관련해서 오는 2027년까지 국립대 병원 교수를 1,000명 더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실적인 이행 계획이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온 모양이에요. 네, 지금 당장 1,000명이 되는 의대 교수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 네.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정부의 구상은 이렇습니다. 내과, 산부인과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임상교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계 산업 구조상 전공의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임상교수를 두텁게 하는 거는 중요하죠. 그렇지만 당장 우리가 1,000명의 교수를 구한다고 했을 때 이 정도 경력, 또 수준을 갖춰야 네. 되고 또 그분이 임상 교수가 되려는 의지, 뜻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대거 구하는 게 과제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해부학이나 생리학 등 이런 기초학을 가르치는 교수 같은 경우에는 더 구하기가 어렵다는 건데 전공자 자체가 별로 없는 거예요. 네. 네. 게다가 수도권 9개 대학교에서 이제 병상을 크게 늘릴 계획이 있어서 그러면 또 아무래도 그런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수도권 쪽으로 또 몰릴 가능성이 있겠죠. 지방에서는 사람 구하기 더 어려울 거란 지적은 나옵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오늘 3.1절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는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기념사를 내놨어요. 네. 오늘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105주년 3.1절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여야 대표도 나란히 참석을 했고요. 윤 대통령은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라면서 기미독립선언 정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기미독립선언 정신으로 평화를 확장하고 모두의 마음을 모으자라는 거였는데요. 당시 세계사 큰 흐름에는 자유주의가 있었다라면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 산업을 일으키고 과학기술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일본 그 정부 쪽이나 이런 관료 사이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왔고 지금 앞으로 우리가 한일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지금 정부의 스탠스는 무엇인지 아무래도 3.1절 기념사마다 관심이 쏠리게 되는데요. 윤 대통령은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유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고 세계평화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규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파트너성의 의미를 더 뒀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이라든가 이런 망언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은 없었고요. 또 그 일본 기업의 강제 동원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우리 법원에서도 또 배상 판결이 내리고 네. 뭐 공탁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국이 합의했던 제3자 변제가 어떻게 작동할지 이런 부분도 언급은 피했습니다. 이번 기념사에서도 북핵 문제, 북한의 문제를 지적하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은 북한은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가면서 최악의 퇴보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 유린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고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게 바로 통일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3.1절인 오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고요. 네. 서울 도심부로 나가실 분들은 계획하고 계신 분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유통일당 오늘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1000만 조직 국민대회를 열 계획인데 집회 신고된 인원이 3만 5천 명입니다. 네. 같은 시각 한국교회 보수연합은 중구 시청역 8번 출구 앞에서 5천여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를 했고 또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여긴 여의도인데요. 네. 영등포구 여의나루로에서도 집회가 열립니다.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는 지금 이제 3월 1일이니까 올해 들어 처음인데요. 경찰은 80개 부대 규모의 경력을 투입을 해서 집회 관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신고 범위를 벗어나거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불법 행위에서는 절차를 진행을 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오가시는 분들 세종대로 세종교차로 숭례문 교차로 구간의 수도권 광역버스 등 비상차로를 확보를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래도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또 종로구 보신각에서는 타종식 문화행사도 열리는데요. 타종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포함해서 항일 학생운동단체 독서회를 조직하고 활동한 애국지사의 자녀 등등 독립유공자 또 뮤지컬 영웅에서 안중근 의사 어머니 역할을 맡았던 배우 박정자 씨 등 총 11명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보다 더 자세한 집회 시간, 장소, 또 교통 상황은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3.1절을 맞아서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이 불편한 역사를 지닌 문화유산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전시만 되고 있을 뿐 시민들에게 역사적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공휴일 되면 아무래도 뭐 멀리 나가지는 못해도 주변에 도심에서 어디 갈 곳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고 특히나 3.1절에는 다 자녀들 데리고 조금 더 의미 있는 곳을 가보자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시민들이 이런 곳을 찾아 나섰다가 불편 문화유산을 맞닥뜨리고 불쾌해하는 경우가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 불편 문화유산이라는 게 다른 말로 부정적 유산, 어두운 유산 이렇게도 불리는데 예를 들어서 식민지배라든가 제국주의, 노예무역 이런 장소들이 유산으로 지정된 거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아예 불편 문화유산 이렇게 이름으로 규정을 해놓은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남산골 한옥마을에 윤씨가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들 모르시고 가고 동네 분들도 오랫동안 살아도 여기가 그런 데인지 몰랐다 하는 분위기인데 자세히 보면 친일파 윤덕영이 소실에게 준 집. 그래서 한 시민은 이게 딸아이가 한옥마을 체험하고 싶다고 해서 멀리서 왔는데 친일파가 첩에게 준 집이었다니 너무나 당황스럽다. 이런 반응을 내놓기도 했고요. 네. 관악구 사당초등학교 맞은편의 미당 서정주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반민족행위자로 규정이 됐고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이곳에 찾아가면
뭔가 업적, 성취만 나열이 돼 있고 친일 행적을 알리는 전시물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불편 문화유산에 대해서 일부러 남겨둬야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되고 그걸 고스란히 우리가 마주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적시해놔야 될 것으로 그렇죠. 보입니다. 서경덕 교수와 배우 송혜교 씨가 3.1절을 맞아서 우리나라 첫 여성 의병장 윤희순 의사를 소개하는 영상을 공개했다고요? 네, 이 두 분은 그동안에도 참 많은 일들을 해왔잖아요. 네. 이번에는 여성 최초의 의병장 윤희순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윤희순 의사는 류홍석 의병장의 며느리인데요. 여성으로서 안사람의 의병가라는 것 등을 지어서 또 이렇게 사기를 북돋았고 강제 병합 이후에는 만주에서 항일 활동을 이어갔던 애국지사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네. 서경덕 교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국내외에 널리 소개하고자 지난해 정정화 영상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윤희순 영상을 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경복궁 옆 송영광장에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대한불교 조계종이 반대 성명을 냈더라고요. 이게 네. 무슨 일일까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3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승만 기념관 건립 장소로 송영광장을 여기가 제일 많이 거론이 되고 네. 후보로서 여기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조계종이 성명서를 내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하고 조계종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역사가 있는데요. 정화유시라는 일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54년에 대처승 그러니까 이 승려 중에서도 살림 차리고 가족이 있는 아내와 네. 자식이 있는 그런 승려는 사찰에서 나가라 하는 유시를 내린 일을 말을 하는데 당시 이게 불교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 결혼하지 않는 비구승과 결혼한 대처승 사이에 심각한 분열을 초래했다. 네. 조계종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계종은 뭐 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서는 역사 평가가 이루어지겠지만 특정 종교에만 특혜를 주고 또 불교와 천도교 등 민족 종교를 차별했다라고 질타를 하면서 오세훈 시장의 발언이 시민과 불교계를 우습게 여기는 몰삭식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돌아간 이른바 쌍특검법 재의결 끝에 결국 부결됐어요. 네, 이날 재석 의원이 총 281명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한 특별법은 찬성이 171표, 반대가 109표, 무효가 1표로 부결가 됐고요. 화천대유 50억 클럽에 대한 특별법은 찬성 177표, 반대가 104표 이렇게 부결이 됐습니다. 찬성이 어쨌든 간 170표가 넘어요. 두 개 다. 네. 그래서 찬성이 훨씬 많긴 하지만 이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다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가결이 되니까 그러면 188표가 나와야 됐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야 가능했던 건데 그래서 공천 과정에서 그래서 이 이탈표를 노렸던 거고 그래서 여당이 이걸 막기 위해서 방탄 공천이다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 어쨌든 이번 표를 보면 물론 뭐 그 안에 어떻게 섞여 있는지 뭐 가늠할 수는 없지만 요것만 봤을 땐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더 나온 게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에 힘이 실리고요. 야당은 특검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반응이 어떤가요? 국민의힘은 일단 뭐 회심의 미소를 짓는 모습입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다시는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악법들을 갖고 여야가 국민들을 피로하게 하고 정쟁 주고받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여야가 서로 문제의식을 갖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라고 밝혔고요. 반면에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특검법 처리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결국 국민이 아닌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고 대통령의 거부권은 독선과 독주의 또 다른 말이다. 맹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추가 혐의와 관련된 그런 논란과 관련된 부분으로 특검법을 재구성해서 발의를 준비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네. 여야가 4월 총선 선거구를 확정했는데요. 후속 작업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동안 이게 선거구 변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함부로 이제 공천에 손을 대지 못한 곳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제 분구나 통합되는 지역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후보자 교통정리 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지역구에서 갑, 을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갑을병 선거구가 하나 더 늘어나면 추가 공모를 해야겠죠. 혹은 갑, 을에 몰려있던 후보를 뭐 병으로 옮길 수도 있겠고요. 네. 그렇지만 분구되는 이렇게 하나 더 늘어나는 것보다 더 복잡한 곳은 선거구가 줄어드는 곳일 거고요. 네. 이번 결정 거대 양당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도 거세게 나옵니다. 비례대표 의석수 한석 줄이고 지역구는 한석 늘었는데 이런 거대 양당 합의에 군소정당 즉각 반발을 했고요.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의석을 곧감 빼먹듯 줄여도 되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또 선거구를 조정한다는 건 이 국민들의 생활권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더 고려를 해야 되는데 당장 이 여야 거대 양당의 현역 의원 지키기나 의석수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 현행 지역구를 유지하는 식으로 합의를 했다라는 비판 나오고 그런 유불리에 따라서 벼락치기로 합의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5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3일절인 오늘 나들이 차량들이 많습니다. 이미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모두 74km 구간에서 정체인데요. 강일에서 강촌 사이와 남춘천에서 북방 1터널 부근, 더 가서는 동홍천에서 홍천휴게소 사이와 또 내촌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모두 67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동수원에서 양지터널 사이와 호법분기점에서 여주분기점, 강원권에서는 만종분기점에서 새말 사이 정체가 특히 심합니다. 고요. 둔내터널 1차로에서는 사고까지 나면서 부근으로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청계요금소 부근 사고는 갓길로 옮겨져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지만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오창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이 오창에서 남이분기점 사이 정체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밖에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정체도 모두 104km로 안성에서 청주 사이 정체만 50km가 넘는데요. 영남권 북대구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까지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이슈를 따라가기 힘들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정치권 움직임은 뉴스를 꼼꼼히 챙겨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월 총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민주당 공천 갈등이 점점 더 격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는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를 받은 그 의원 명단에 이재명 대표를 비판해왔던 친문재인계나 뭐 비명계 의원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실제 이들 의원들의 지역구 일부가 전략공천 지역구로 지정이 돼서 경선의 기회조차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이제 친문계 주요 인사들을 아예 공천에서 배제시키면서 지금 문재인, 이재명 이름을 딴 이른바 문명 갈등이라고 불리면서 공천 파열음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하위 20%에 든 설훈, 김영주, 박영순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탈당을 했고 공천에서 배제된 친문계 핵심 홍영표 의원 등이 이제 다음 주에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요. 뭐 비명계 집단 행동 내지는 뭐 집단 탈당까지 나올 경우에는 민주당이 사실상 분당에 가까운 상황에 이를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압박에선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여부가 이른바 친문과 친명 갈등의 분수령처럼 여겨졌잖아요. 근데 임 전 실장의 공천에서 사실상 배제된 배경과 관련해서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임종석 전 실장이 공천에서 배제된 게 사실 민주당 기자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전부터 친명계나 이제 친명계 이제 지도부나 의원들 사이에서는 임 전 실장의 공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습니다. 일단 임 전 실장이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했던 분이잖아요. 출마를 하게 되면 이번 총선이 민주당이 원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여당이 원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심판, 야당 심판론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지적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지금 임 전 실장이 출마하려는 서울 중성동갑이 홍익표 원내대표가 험지인 서초로 가면서 비워뒀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정말 꽃길 양지 지역구로 임 전 실장이 출마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친명계 의원은 이제 총선을 앞두고 야당 원내대표가 험지로 간 게 정말 얼마나 홍보하기 좋은 카드인데 그 임종석 전 실장 때문에 그걸 하나도 못 쓰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도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다라면서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대표가 이런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정면 돌파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 대표가 정말 단단히 준비를 하고 공천 작업을 준비했던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정치권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대표 입장에서는 비명계가 탈당해 주는 게 정말 뿌리가 약하고 본인 스스로가 비주류였기 때문에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을 구축하기에는 불리할 게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명계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 대표가 이러한 공천 드라이브를 더욱 세게 걸면 세게 걸었지 제동을 걸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대로 이 마이웨이식 기조를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비명계 한 의원은 이 대표가 은혜는 안 갚아도 원수는 꼭 갚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2차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대한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다만 이제 친명계에서는 공천은 원래 당대표가 하는 것이다. 과거에 친노무현, 친문재인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4년 전에는 친문계도 이른바 친문 공천을 해놓고서 왜 이 대표는 안 된다는 거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리고 당대표가 공천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4년 전에 이해찬 전 대표 체제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 대표가 민주당이 뿌리가 없고 약하니까 이른바 만만히 보고 반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근데 아쉬운 점은 이겁니다. 공천은 당대표가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물밑 작업을 통해서 이러한 반발도 좀 억누르고 달래고 정리를 좀 한 뒤에 공천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너무 일방향적으로 비명계 배제 공천을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전에 뭐 여타 다른 공천 상황보다 더 잡음이 좀 커지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이 대표의 좀 책임이 있다. 교통 정리를 못한 책임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고 있지만 다소 좀 의아한 지점들이 있다라는 지적이 나와요. 일단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정성평가가 들어가는 지점이 있어요. 전체 100%를 두고 봤을 때 의정활동에서 그 수행평가 항목에 정성평가 7%가 들어가고요. 기여활동에도 정성평가 5%, 지역활동에도 또 의원활동 만족도라고 해서 이게 13%나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더해보면은 정성평가 여지가 있는 게 25%나 돼요. 그런데 이것보다 이번에 비명계가 대거 하위 20% 이제 현역 평가에 들어간 배경에는 5%에 해당하는 의원들 간의 다면 평가가 크게 작용했다고 비명, 친명 모두 보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의원들 간에 서로 평가를 하는 게 있어요. 의정 활동을 잘했다고 보는 의원들 이름을 열거하는 건데요. 초선, 뭐 재선, 중진 몇 명씩 해서 의정 평가를 잘했다고 하는 의원을 적어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친명계 주장은 이 의원들 사이에서 하는 다면 평가가 2차 체포동의안 표결 시점에 이뤄졌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래서 가결에 분노한 의원들이 비명계 의원들을 이제 의정평가를 잘한 인물로 적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라는 게 김성환 의원의 주장이고요. 네. 비명계에서도 이 다면평가에서 친명 의원들은 서로서로 품앗이를 했을 것이다. 근데 비명계는 사실 숫자가 적잖아요. 그 평가에서 당연히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또 라임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서로 다른 결과제를 받은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부분도 조금 말이 나오고 있는 게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이 함께 기소가 된 사안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윤영찬 의원과 경남
그 경기 성남 중원에서 경선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또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도 하위 20%에 속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송갑석 의원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하위 20%에 속했음에도 경선을 붙여줬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전략선거구 지정이 된 지역구입니다. 홍영표 의원 지역구와 기동민 의원 지역구는 일방적으로 전략선거구로 좀 지정이 됐는데 이 전략선거구는 후보가 약하거나 현역 의원이 불출마한 곳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하에 좀 지정을 하게 되는 곳인데 네. 지금 전략선거구로 지정하는 뚜렷한 이유를 대고 있지 않아요, 당에서. 네. 그런 것들도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민주당에선 선관위원장에 이어서 공관위원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공천 갈등과 무관하지 않은 거죠? 일단 이재정 공관위원이 사퇴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네. 아직은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하진 않았다고 해요. 단지 회의만 참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뭐 이게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뭐 사퇴라고 봐도 사실상 사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이번 주 회의에서 이 공관위 논의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자 굉장히 화를 내고 회의를 박차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퇴로 보도가 난 건데 그간 공천 논의가 불공정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데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누적됐던 것 같아요. 결국 그게 좀 터진 거고 이재정 의원 같은 경우는 홍영표 원내대표 체제 이제 문재인 정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체제에서 원내대변인을 지내서 네. 원래는 친문으로 좀 분류됐던 의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비명계 뭐 공천 배제라든지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이러한 좀 일방적인 공천 배제에 반발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공천을 받기 어렵게 된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집단 행동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지금 비명계 인사들에게는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당 안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임종석 전 실장이 컷오프된 이후에 왕십리역에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는데 그 자리에 송갑석, 홍영표 의원 등 친문계 의원들이 좀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친문 대 친명 간의 전면전을 시사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들이 당에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재고 요청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낮고요. 그럼 탈당 후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이미 신당 창당을 해놓은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로 가는 방법 정도밖에는 없고요. 네. 또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냐면 친문계 의원에게 좀 물어보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집단 행동은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일부는 공천을 받은 사람도 있고 누구는 경선이 진행 중이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공천 심사 결과가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컷오프된 일부 의원들 때문에 30여 명이 집단 행동으로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이를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좀 자포자기하는 기류도 좀 실제 있다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했던 것처럼 박영순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로운 미래에 입당했잖아요. 이런 선택을 하는 현역 의원들이 어느 정도 좀 늘어날 거라고 보세요? 지금 민주연대라고 해서 민주당에서 공천 불이익을 받은 의원들이 연대를 해서 탈당 후에 새로운 미래로 가는 구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 새로운 미래 쪽의 바람 내지 어떤 작업에 가까운 상황이고요. 현역 의원들은 뭐 이미 탈당한 30 의원을 포함해서 고심이 굉장히 깊은 상황이에요. 여전히 고민 중이고 새로운 미래 측에서는 9명 정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9명에서 10명 정도가 탈당해서 입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준석 신당인 개혁신당보다 기호 3번을 빨리 확보할 수 있다. 네. 근데 다만 지금 이낙연 신당이 힘이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이에요. 화제성 측면이라든지 좀 언론 보도 뭐 비율이라든지 너무나 조금 떨어진 상황이어서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그곳으로 직행을 할 만큼 좋은 카드이냐 그건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번 4월 총선의 성격을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규정해 왔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이 늘 하는 말이 유권자들은 정치에서 집안 싸움을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네. 민주당 공천 잡음이 워낙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권 심판론이 지금 총선 화두로 더 높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로 보이고요. 이 대표가 지금 현역 의원 다수를 빼고 원외에서 데려온 영입 인재들이나 원외의 친명 인사들도 지금 재배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후보 경쟁력이 과연 있느냐 이를 두고 당내에서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번에 전략 공천한 후보들이 너무 약하다. 이러다가 격전지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 자칫하다 의석을 빼앗길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당 이야기도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국민의힘 공천은 뭐 상대적으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기는 공천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감동이 없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 이유가 나오는 게 일단 뭐 주진우 뭐 대통령실 비서관이라든지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 이제 국민들이 이야기만 들었을 때 이름을 아는 인지도가 높은 인사들이 국민의힘의 텃밭 양지로만 좀 배치가 됐어요. 네. 특히 근데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대거 의석을 차지했던 수도권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와야 민주당 의석을 뺏을 수 있는데 그런 후보가 수도권에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의 선거는 중도층 확장, 그러니까 수도권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주요 포스트에 그런 후보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요. 격전지에서 좀 세게 붙어줄 국민의힘 후보가 안 보이면 민주당이 아무리 공천 잡음이 일어도 이게 좀 그게 좀 쉽지 않다. 네. 그리고 이번에 2차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전에는 조금 물밑 작업을 통해서 많이 정리가 됐다면 이번에는 좀 잡음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제 현역 의원들이 좀 많이 탈락을 했습니다. 뭐 대구 달서병에서는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이제 됐고요. 그다음에 부산에서는 이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랑 김희정 전 의원이 현역 의원을 제쳤어요. 근데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찐윤, 정말 찐 윤석열 라인으로 알려져 있어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네.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공천을 확정지은 후보자들의 평균 연령이 너무 높다. 청년과 여성의 공천 비중이 낮아졌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실제 제가 다음 주에 기획 기사를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이번에 청년 후보들이 얼마나 공천 기회를 받았느냐인데 네. 그러니까 여야 모두 다 40% 정도 청년들이 경선 기회도 못 받고 탈락을 했더라고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 청년 가산점이 10%가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좀 청년 후보들을 많이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공천 결과에서는 여전히 여성이라든지 청년, 신인의 문턱은 조금 높았던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곡으로 맥 에이레즈의 이지 들으시고요. 저는 2부에 다시 찾아올게요. They say, for the more things change, the more they stay the same. Ain't that a shame? I've been good for some time. I'll be lying if I said that you ain't on my mind.
eyes to think about why. What you say, starry-eyed, how you love to smile and watch the clouds reside. Just tryna give it some time. Feeling like I'm running away. Never had the chance to say I can say that loving you is easy. I don't need to prove a single thing. Somewhere along the way, I guess you got under my skin.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도전 1단계 문제로 2개 중에서 맞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먼저 망둥어 구이와 망둥이 구이 중에서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이 경우에는 망둥이 구이가 맞습니다.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라는 속담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남이 한다고 하니까 분별 없이 덩달아 나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 이것도 같은 뜻입니다. 두 번째 문제. 걸쩍지근한 말투와 껄쩍지근한 말투 가운데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이때는 걸쩍지근한 말투가 맞습니다. 걸쩍지근하다는 말 따위가 다소 거리낌이 없고 푸지다라는 뜻입니다. 껄쩍지근하다, 첫 음절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맞는 것은 예사소리로 쓰고 그렇게 발음하는 걸쩍지근하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산수갑산 골짜기와 삼수갑산 골짜기 중에서 맞는 것은 첫 음절의 받침으로 미음을 쓰는 삼수갑산입니다. 삼수는 석삼자에 물수자를 쓰는데요. 삼수와 갑산이라는 고장의 이름에서 온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함경도에 있는 오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험한 산골이라 이르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3월 봄의 시작과 함께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한낮인데 여전히 서울의 기온은 영하 2.5도를 보이고 있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영하 8도 정도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남부지방도 현재 기온은 영상이지만 체감온도는 대부분 영하인 상태입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대전 0도, 광주 1도, 대구 3도 등으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종일 영하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아침에는 철원이 영하 11도, 서울 영하 6도, 부산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며 오늘보다 더 추워지겠고요.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추위 때문에 서해상에서 발달하고 있는 눈구름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전라도 서부 지역과 제주도에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구름대의 영향으로 내일 오후부터 모레 아침 사이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람은 내일까지 전국에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지금 충청 이남 해안 지역과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울릉도 독도와 흑산도 홍도에는 강풍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2.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5주년 3.1절을 맞아 무장 독립운동은 물론 외교와 교육 등 모든 독립운동이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일본과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입니다. 올해 2월 수출이 4.8% 증가해 5개월 연속으로 수출 플러스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이 작년보다 66% 이상 늘어났고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 수출이 17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구호품을 받으려는 주민들이 몰린 곳에서 총격이 일어나 11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민간인을 향해 발포했다며 휴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민간인을 겨냥한 발포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제주 해상에서 갈치잡이 어선이 전복돼 이 해경이 실종 선원들을 찾고 있다고요? 1일 오전 7시 24분쯤 서귀포 남서쪽 약 22km 해상에서 33톤급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한국인 5명, 베트남인 5명 등 10명의 선원이 탑승을 했는데요. 이 중 인근 어선 2척이 한국인 3명과 베트남인 5명 등 8명을 구조를 했습니다. 구조된 선원 중 의식이 없던 한국인 선원 1명은 헬기를 통해 제주 시내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안타깝게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구조된 선원 7명은 저체온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현재 경비함정 3척과 헬기 2대 등 구조 세력을 투입해서 실종된 선원 2명에 대해 수색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민간어선 8척과 관공선 1척도 동원이 된 상태인데요. 지금 해경은 경비함정을 사고 현장에 투입해
진입해 실종자를 찾고 있긴 한데 사고 해역에 초속 18에서 20m의 강한 바람이 불고 3.5에서 4m의 높은 파도가 일어 구조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종자를 찾는 과정에서 해경 항공구조사 박승훈 경장이 선체 수색 도중 크게 다쳤습니다. 박 경장은 선체 내부에 형성된 에어포켓에 실종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위에서 선체를 두드리면서 살피던 중 커다란 파도에 휩쓸리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오후에는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 도로에서 구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어요. 서울 연신내 연서시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구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평소 폐지 박스를 수거하던 70대 남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만난 고인의 아내는 성실하게 폐지 줍는 일 했습니다. 길 건널 때 조심하라고 매일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면서 울먹였는데 네. 더 안타까운 건 시장 상인들은 오늘 인근 상점에서 가져갈 박스가 많다는 소식을 듣고 혼자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움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니 29일 오후 4시 58분쯤 연서시장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 8대와 이륜차 1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SUV 운전자 A씨는 연서시장 인근을 주행하던 중 우회전하면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1차 추돌을 했습니다. 이후에 300에서 400m가량을 질주하면서 중앙분리대를 파손했고 보행자와도 부딪힙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전방 신호대기 중이거나 교차로에 좌회전으로 진입하는 차량들과도 충돌을 한 뒤 마지막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과 추돌을 합니다. 모두 14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운전자를 포함한 5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이 중 1명은 뇌진탕 등 중상을 입었고 4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운전자는 70대 남성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경찰은 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마약을 투약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가 기관사 없이 운행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28일 오후 8시쯤인데요. 지하철 5호선 방화행 열차가 답심리역에서 다음 역인 마장역까지 기관사 없이 운행이 됐습니다. 가능한 건가 싶지만 당시 기관사는 출발 과정에서 이 스크린 도어가 닫히지 않자 조치를 위해서 열차에서 내렸는데 이 과정에서 제동 기능을 설정해 놓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스크린 도어가 고쳐지자 열차가 자동 운행된 걸로 보입니다. 다행히 열차는 다음 정거장인 마장역에서 멈췄고 기관사는 후속 절차를 타고 마장역에 도착해서 다시 열차에 탑승을 했습니다. 공사 측은 조사가 마무리되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좀 씁쓸한 이야기인데요. 3.1절 연휴를 맞아서 여행 떠나는 분들 많은데 특히 일본행 항공편 대부분이 만석일 정도로 일본 여행이 인기라고요. 이번에도 3.1절 연휴 기간 중 일본행 비행기 티켓은 대부분 매진입니다. 연휴 사흘간 제주항공의 일본 노선 평균 예약률은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봤을 때 80%를 웃돌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항공사 상황은 다를라나 보니 같은 기간 티웨이 항공 예약률은 85%, 그리고 3.1절 당일만 놓고 보면 평균 예약률은 무려 94%입니다. 최근에 엔화 저렴하죠. 그리고 개강 직전이기도 하니 이 짧은 연휴에 가기 적합한 여행지라는 점이 맞물리면서 일본 여행객이 급증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학생 최모 씨는 주위에서도 많이 가는데 부럽다라는 생각만 든다. 그래도 불편한 사람이 있는 건 이해가 가기 때문에 가더라도 이 3.1절 당일에는 SNS에 올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중문화 평론가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지금 역사 정치를 문화, 소비와 분리해 바라보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보다도 민족이나 국가가 우선이라는 사고방식이 앞섰지만 예전에는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깨졌다라는 거죠. 네, 3.1절에 다른 것도 아닌 일본으로 여행을 간다?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역시 올해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내가 벌어서 쓰는 돈이고 소비가 자유라 하지만 다른 날도 아닌 3.1절에 일본 여행에 가는 것이 부적절하다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굳이 이날 하필 일본을 가야 하냐라는 건데요. 20대 직장인 전모 씨도 다른 날이면 몰라도 3.1절에 가는 건 정말 굳이 싶다. 솔직히 역사에 관심이 없거나 생각 없어 보이는 건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 신기한 건 전문가들의 반응도 다소 엇갈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양국 간 정서적인 친밀감이 외교적 관계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거국적 독립운동이라는 역사적인 상징성을 고려했을 때 아쉽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평론가는 시대적 흐름상 일본 문화를 소비하는 걸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반면 다른 의견의 전문가는 젊은 세대일수록 과거사 문제를 잊고 일본에 가장 가까운 옆 나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아쉽고 3.1운동 하면 보통 유관순 열사를 떠올리지만 그 외에도 700여 명이 돌아가시고 수만 명이 투옥됐는데 독립을 위해 이 이름 없이 돌아가신 많은 분들을 기리는 날에 일본행 비행기를 타는 게 안타깝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태극기 관련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엉터리 제품들이 많다고요. 자칫 태극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심어지고 있는데요. 그 출처는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입니다. 제가 들어가서 태극기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얼핏 보면 태극기이지만 태극기가 아닌 모양이 다수 나옵니다. 태극 문양이 뒤집히거나 건공감리의 위치가 뒤바뀌어 의미가 퇴색된 형태의 태극기들이 버젓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건데요. 더 이상한 건 함께 판매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국기는 정상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걱정이 되는 건 외국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이기도 하고 사실 한국인도 자세히 보지 못하고 구매하는 사례들도 속출하고 있어서 문제가 혹시라도 더 커질까 우려스럽습니다. 심지어 후기도 많이들 남기잖아요, 요즘은. 근데 후기를 보니까 활용도가 좋다, 가성비가 최고라 추천한다, 별점 5점을 부여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쇼핑몰을 중심으로 한 엉터리 태극기 판매가 또 다른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질 낮은 중국산 태극기가 가격적인 경쟁력을 앞세워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정작 우리나라 국기법에 의거 규격에 맞는 태극기를 제작하는 국내 제조업체들이 고사 상태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0년 이상 수제 가정용 태극기를 만들어온 60대 A씨는 저가 중국산 제품이 들어오면서 수백 곳에 달하던 국내 태극기 업체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해 현재는 10곳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국내에서는 현행법상 태극기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경우 국기 모독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독하려는 의사가 있었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부정해버리면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의 몫으로 돌아가는데 이 입증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많이 어렵기 때문에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볼게요. 3.1절을 맞아서 유치원 용어를 변경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유치원은 교육 분야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일제감정기 잔재이기 때문인데요. 네. 이 외에도 일제감정기 때 사용하던 용어를 해방 이후에도 계속 사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학교가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국민은 황국신민의 줄임말이고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운다라는 취지로 1995년에 초등학교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일본식 조어인 유치원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문제 제기한 겁니다. 단순히 이 이유뿐만 아니라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요. 네. 유아교육의 인식 제고와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라고 교육계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치원에서 유치는 나이가 어리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수준이 낮거나 미숙하다고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꾸자라는 건 20년 전부터 교육계가 요구한
과제였는데 네. 20년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법 개정은 2차례 추진됐지만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통과될지가 주목이 됩니다. 네. 영화 이야기입니다. 최근 개봉한 한국 영화 파묘의 흥행세가 무섭네요. 영화진흥위원회 통합 전상망에 따르면 파묘는 이날 오전 누적 관객 수가 400만 1202명을 이제 달성하면서 또 한 번의 기록을 추가했습니다. 300만 관객을 돌파한 지 이틀 만에 쾌거이고요. 역대 한국 영화 흥행 순위 6위였던 서울의 봄보다도 3일이나 더 빠른 기록을 세웠습니다. 파묘가 3일절을 기점으로 해서 500만 관객도 이거 거뜬히 돌파할 수 있다라는 추측들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파묘는 거액의 돈을 받고 수상한 묘를 이장한 풍수사와 장의사 무사옥인들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을 담은 오컬트 미스터리물 검은 사제들 사바하를 연출한 장재영 감독의 공포 3부작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작품인데요. 이 무속신앙과 풍수지리를 주요 소재로 다뤘고 최문식, 김고은 그리고 유해진, 이도현 배우가 출연을 하면서 강력한 팀플레이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네. 장르 특성상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요. 젊은 층은 물론이고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인기라고요? 장재현 감독의 신작 파묘가 전 세계를 아우르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오컬트물은 보통은 젊은 층 관객들에게 인기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파묘는 중장년층과 노년층 관객까지 다 인기가 많습니다. 그 비법은 이 소재의 힘에 있습니다. 풍수지리와 무속신앙이라는 소재가 들어가서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관심을 끌고 있는 건데요. CGV가 파묘를 예매한 관객의 연령층을 분석을 해봤더니 50대 이상은 1일 기준으로 무려 15%를 차지했고 40대는 20%입니다. 네. 그리고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이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현장에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 숫자보다도 아무래도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주 고객층은 물론 20대, 30대입니다. 온라인의 파묘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영화 평론가들은 작품 자체가 공포에만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니라 대중적인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파묘가 세대를 가리지 않고 흥행할 수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네. 오늘은 운동 습관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현대인들은 움직이지 않아서 병이 많이 생기는 거로 돼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대에서 사망 확률 높이는 나쁜 생활 습관 이거 보면 네. 활동량이 적은 것이 굉장히 나쁜 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적게 하는 사람은 많이 움직이는 사람보다 조기 사망, 일찍 돌아가실 확률이 3배나 높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운동을 잘못하면 또 다쳐요. 네. 예, 특히 연세가 드셨거나 몸이 아직 조금 불편하신 분들, 조금 살이 좀 찌신 분들 이런 분들 좀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오늘 이야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네.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의 코너에서는 건강을 지키는 운동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평소에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사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실천하기가 좀 어려운 건데 운동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뭐 사실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죠. 하지만 그 핑계를 또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네. 있어요. 그래서 시간 내기가 어렵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좀 할 수 있게 해봐라. 예를 들면 TV를 보면서 네. 스쿼트 할 수 있거든요. 와이드 스쿼트라고 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스쿼트 말고 다리를 쩍 벌리고 하는 네. 스쿼트 있어요. 아주 쉬워요. 네. TV 보면서 뭐 한 3분만 하면 100개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네. 또 이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계단 올라가고 또 버스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오고 이런 걸로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법을 니트 운동법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운동 강도가 높지 않으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 시간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이런 게 좋습니다. 물론 돈 내고 가서 할 수 있는 거 뭐 조깅이라든지 뭐 운동 머신에 올라가서 하는 거 네. 수영 다 좋습니다만 돈도 안 내고 일상생활에서 하는 게 좀 편하죠. 네. 뭐 옷 입고 헬스장 가서 그렇게 하는 것도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 그럼요. 이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작은 운동을 실천해 보셔라라고 이제 맞습니다. 조언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운동할 때 이렇게 바른 자세를 취하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자세가 잘못되면 다치잖아요. 네. 뭐든지 마찬가지죠. 뭐 요즘에는 이제 젊은 분들한테 테니스가 막 한참 유행을 해요. 그죠? 네. 테니스도 자세가 똑바르지 않으면 많이 다치거든요. 또 하나 테니스를 칠 때 가서 공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때 너무 욕심내면 넘어지거나 그러면서 인대 상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똑바른 자세를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을 배울 때는 운동 전문가들한테 기본 자세를 잘 배우고 네. 그걸 따라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바른 자세. 부상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운동을 무조건 또 오랜 시간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유, 그럼요. 운동이라고 재미있다고 뭐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처음 시작에 가서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안 가죠. 너무 욕심내시면 안 네. 되고 또 너무 적게 운동 시간을 잡아도 또 효과가 없으니까 적어도 한 30분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을 택하셔서 네. 맨 처음에는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강도로 한 10분, 20분을 해보면서 이거 좀 더 늘려도 되겠다. 이런 상태에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이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운동 시간을 늘려가야 되는데 거꾸로 아마 대부분의 분들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첫날에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부터 놀래가지고 이제 점점 줄어들고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이 전문가한테 항상 그 상의하고 물어보는 네. 거 중요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운동할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새벽에 좀 일어나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런 운동법은 어때요? 새벽 운동을 뭐 나 한 30년째 했다.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그분들은 거기 적응돼 있으니까. 근데 오늘 처음 시작을 하는데 나 네. 새벽부터 할 거야. 요건 조금 삼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근육이 가장 굳어 있을 때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인데 네. 이때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이 충분히 적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운동을 배우기 시작할 때는 아침 시간보다는 몸이 조금 풀어진 오후 시간 네. 점심 먹고 1-2시간 정도 지난 다음 시간 정도가 가장 좋고요. 특히 아침에 추울 때 또 운동을 하시면 관절도 굉장히 굳어져 있어서 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관절은 다쳐놓으면 평생토록 문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식사 시간 지난 점심시간 지난 오후에 시작하시고 강도는 너무 세지 않게 시작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네. 근데 사실 직장인들이 그런 낮 시간대에 시간 내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렇죠. 그러면 저녁 먹고 해야죠. 저녁 식사하시고 왜냐하면 네. 퇴근해서 저녁 드시잖아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누워버리거나 됐어 TV나 보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저녁 식사하시고 1시간쯤 지난 다음에 한 30분에서 45분 정도 운동하시고 샤워하시고 1-2시간 있다가 주무시면 시간적으로는 딱 맞거든요. 네. 유산소 운동을 잘하는 법 역시 따로 있다면서요? 네, 유산소도 마찬가지예요. 유산소도 너무 무리하게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면 안 되니까 처음에는 내 몸을 열을 좀 내게 하는 네. 약간 가열하는 운동. 그래서 처음에 너무 급하지 않고 세지 않은 운동을 한 10분 정도 하시고
몸이 어느 정도 열이 올라서 네. 이제 야 이제 운동할 만하다 이런 몸이 상태가 좀 풀렸다 뭐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들 때.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이제 조금씩 올리시는데 운동 강도를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이런 소리를 많이들 하세요. 뭐 조깅할 때도 그렇고 네. 어디까지 하는 게 좋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조깅 같은 거 하실 때 옆 사람한테 내가 말을 3마디 이상 못할 정도까지 높이면 가장 좋은 효과가 있어요. 뛰면서 야 너 밥 먹었어? 어제 뭐 이런 얘기를 3마디 이상 계속 연달아서 못할 정도까지 올려야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센 거예요. 그러니까요. 센 거예요. 그 정도는 잘 안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옆 사람하고 약간의 대화가 가능한 정도까지 이 강도를 좀 올리시면 아 이제 내 몸이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심박수를 재는 방법이 있는데 네. 이건 뭐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맨날 이거 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옆 사람하고 대화가 약간 힘들어질 정도까지 강도를 높여본다. 여기에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달리는 건 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좀 빠르게 걷는 걸로 오래 하면 안 될까 이런 네. 생각하기도 했거든요. 뭐 올해도 괜찮은데요. 네. 그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효과적으로 운동하는 방법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그래서 1분간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리고 또 한 1분간 천천히 달리고 네. 또 1분간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리고 한 1분 천천히 달리고 이거를 한 3세트 6분에서 7분 정도만 해도 30분 운동한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세게 또는 너무 오래 이런 시간 하는 것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네. 어떻게 운동하면 좋아요? 체중이요. 안 먹고 운동하는 게 정답이죠. 그래서 체중 조절할 때 제가 해본 경험으로 이건 뭐 네. 정답은 아닙니다만 네. 가장 좋은 건 아침을 안 먹은 상태에서 운동을 오전에 하는 거. 그리고 점심시간에 가서 이제 평상시만큼의 점심 정도만 드시는 정도 이렇게 하시면 가장 효율적으로 체중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도 많이 권하는 거거든요. 네. 아침을 안 드시고 아침 시간에 가서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식사는 하루 2끼만 하는 걸로 하고 체중이 어느 정도 빠지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꼭 맞춰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서 체중 조절을 좀 하고 싶다라는 분들에게는 이런 운동법을 또 추천해 그렇죠, 주시는 그렇죠. 거군요. 네. 다이어트 할 때 유산소 운동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하체 근력 운동도 빼놓아서는 안 된다면서요. 그럼요. 가장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몸의 근육을 배꼽을 딱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나눠보면 네. 배꼽 아래에 근육의 70%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꼽 위쪽에 있는 근육을 아무리 많이 키우려고 노력을 해봐야 근육이 커지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근육량이 많아져야 당을 소비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 몸에서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체 운동을 하셔야 되고 하체 운동도 유산소 운동만 하시면 안 되고 네.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키워야 돼요. 그 하체 운동의 가장 기본이 1번이 스쿼트예요. 그래서 그 스쿼트를 정상적으로 반듯한 자세를 잘 잡고 그 몸의 중심을 뒤에다 놓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라고 그러면 자꾸 넘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넘어지는 스쿼트는 하다 보면 문제가 되니까 잘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넘어지는 스쿼트 말고 와이드 스쿼트라고 그래서 발을 이렇게 벌립니다. 네. 발을 이렇게 저는 이제 쪽벌 스쿼트라고 말을 하는데 네. 다리를 쩍 벌리고 서서 그대로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면은 이거는 넘어질 일이 없어요. 체중이 뒤로 넘어갈 일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연세 드신 분들 시작을 하시면 딱 좋겠고 특히 살을 빼고 싶은 분들도 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체 운동에 좀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몰아서라도 시간을 낼 수 있을 때 뭐 네, 일주일에 네. 한두 번 이렇게라도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네. 실제로는 어때요? 몰아서 하더라도 해라 이거죠.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는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에 30분씩 6일간 하면 6, 3, 18, 180분이잖아요. 네. 그걸 토요일, 일요일 둘로 나눠서 90분씩 2번 해도 좋고 네. 일요일 날 하루에 180분을 해도 같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논문에서는 확인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운동을 전혀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요일 날 180분 운동하고 뻗으면 네.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실 때는 한 낮은 강도로 한 30분 정도 시작하시는 게 옳고 네. 내가 어느 정도 몸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뭐 일요일 날 한꺼번에 몰아서 하셔도 충분합니다. 예. 근데
네, 부딪히거나 특별히 다친 적도 없는데 무릎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이런 분들은 쓸개 대퇴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맞아요. 이거는 이제 슬개와 그다음에 대퇴와 이 사이에 있는 근육과 인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증후군을 말하는데 이게 아픈 거거든요. 사실은 다쳐서 아프면 내가 다쳤어. 그러니까 네. 여기 뭐 인대가 뭐 끊어졌거나 네. 뭐 살짝 끊어졌거나 또는 근육에 무리가 가서 내 아픈 거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그런 거 나는 없었어. 네. 나는 다친 적 없어. 그러면서도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가 왜 그런지를 잘 모르는 경우 있거든요. 네. 그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이 중에 두세 개가 합당하다 그러면 나는 슬개 대퇴 증후군을 의심해 볼 필요 있습니다. 네. 극장이나 식당, 차 안에서 장시간 앉아 있을 때 무릎이 너무 움직이기 힘들다, 아프고. 그다음 두 번째는 달리기나 농구, 배구, 축구 운동할 때 무릎에 또는 다리에 통증이 심해진다. 계단 내려갈 때 더 아프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을 움직이기 힘들다. 네. 무릎을 구부리고 있거나 몸을 웅크리는 자세로 자고 일어나면 무릎이 딱딱하게 굳은 느낌이 든다. 요것 중에 한 두세 개가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이 무릎 위쪽에는 대퇴 사두근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다음에 무릎 이 뒤쪽에는 햄스트링 근육이 있잖아요. 이 두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까치발서기. 까치발서기. 네. 까치발서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5발가락으로 쓰는 방법. 네. 4발가락. 엄지발가락을 들고 네. 4발가락만 드는 방법. 네. 그다음에 엄지발가락만으로 서는 방법이 있어요. 앞에 벽을 잡거나 의자를 잡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네. 방법이거든요. 이걸 해서 대퇴사두근 쪽을 좀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벽돌을 하나 놓고 벽돌 밑으로 발끝을 내리는 거예요. 앞쪽으로만 벽돌을 밟고 발의 뒤쪽을 벽돌 밑으로 내렸다가 올렸다 하는. 그럼 약간 뒷근육들이 다 그렇죠. 약간 늘어났다가 햄스트링이 네. 자극이 되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방법 두 가지를 잘 이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또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운동하면 좋을까요?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고지혈증 이런 게 이제 만성 질환이잖아요. 근데 되게 이런 분들은 좀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도 많고 또 폐경이 되신 갱년기 분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분들한테는 심한 운동보다는 항상 꾸준히 할 수 있고 나는 이거 질려서 못하겠다 이런 운동 아닌 거. 좀 즐겁고 재미있고 여기 가면 야 그래도 운동하는 재미가 있어 뭐 이런 운동을 찾아서 하시는 게 좋은데 댄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줌바 댄스 이런 거 네. 굉장히 추천합니다. 또 자전거 타는 거 재미있어 하시는 분들 자전거 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음악에 맞춰서 하는 것들 네. 그런 거 추천하고요. 또 나는 아무 재미가 없다 이런 분들은 러닝머신에서 걷는 것만이라도 좀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을 지키는 운동법, 나이와 내 몸 상태에 맞게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한진 교수님의 처방 받아보겠습니다. SES의 달리기. 네, 노래 나가는 동안 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1635님. 저희 남편이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는데요. 테니스를 엄청 좋아합니다. 운동을 하는 건 좋은데 또 허리 통증이 재발될까 맨날 노심초사인데요. 허리 디스크가 있는 40대 남성은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하셨어요. 허리 강화 운동이죠. 뭐 제일 중요한 건 스쿼트예요. 네. 이분들 허리 기립근이 아주 강해야 되는데 네. 테니스 치실 정도면은 상당한 근력이 있는 거거든요. 네.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테니스를 단식만 좀 안 하시게 복식 게임만 좀 하시면 단식은 개가 너무 다른가요? 힘들어요. 단식은 혼자서 그 코트 하나를 다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복식은 한쪽씩만 차지해도 되니까 훨씬 쉬워지죠. 네. 운동을 조금 줄이고 싶으면 테니스가 좋기는 한데 너무 힘들지 않도록 복식 위주로 좀 게임을 하시면 좋겠다. 네. 또 허윤서님, 저는 하루 10,000보를 걷는데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이 될까요? 하셨어요. 제대로 걸으신다면 충분합니다. 이미 여러 연구에서 4,000보에서 5,000보 이상을 걸으시면 충분한 운동이 되고 당뇨도 예방이 가능하고 치매도 예방이 가능한 걸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10,000보 제대로만 걸으시면 엄청난 운동이 됩니다.
7130님, 연골 연화증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하셨어요. 네, 연골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너무 센 운동, 강한 운동, 힘든 운동은 좀 피하시고 네. 강도가 좀 얕고 꾸준히 하실 수 있는 운동들, 우리가 잘 아는 일반적인 운동들, 그래서 걷기나 수영이나 뭐 사이클이나 이런 운동을 강도 세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톡톡 라디오 주치, 지금까지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레는 오후 햇살과 함께 즐기면 좋을 음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윤아의 멜로우팝, 김윤아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윤아입니다. 네, 오늘은 영화 OST로 사랑받은 멜로우팝을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오늘 또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뭐 집에서나 혹은 영화관 가셔서 영화도 많이 즐기시지 않을까 싶어서 특히 이제 국내 영화에서 저희는 멜로우팝, 한국 가요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국내 영화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OST, 그 가운데에서 좀 멜로한 느낌의 가요들 모아서 띄워드리려고 해요. 네. 음악은 사실 영화와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존재잖아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악도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화도 좋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국내에서 이제 처음으로 영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때부터 사실 이 음악이라는 것은 언제나 함께 해왔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그 무성 영화라고 하잖아요. 네. 영화가 이제 처음 만들어지던 시기에는 소리가 없는 그 필름으로만 이제 영상만 지나가는 영화들이 상영이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기에도 소리가 아예 없을 순 없으니까 네. 옆에서 실제로 라이브하는 밴드가 이제 그 음악을 맞춰서 이제 영화에 음악을 삽입을 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한마디로 영화가 어떠한 형식으로든 대중을 만났던 시기에든 음악은 늘 함께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뭐 한국 영화사의 최초의 영화다 이야기 많이 되고 있는 게 그 나홍규 감독의 아리랑이라는 작품인데 이 영화에서 처음 등장했던 아리랑이라는 곡도 따지고 보면 이제 한국 영화에서 처음으로 들려진 음악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화 음악은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가운데서 사랑받았던 멜로우팝이라 뭐 지금 이제 머릿속에도 몇 곡이 좀 떠오르긴 하는데요. 네. 그만큼 영화 OST로 수록된 멜로우팝 많다는 뜻이겠죠? 아, 그럼요. 그리고 좋은 가요들이 워낙에 또 많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21세기 들어오면서부터 한국 영화에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한국 가요를 같이 띄워드리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이제 팝도 많이 썼었고 뭐 클래식 이런 것들도 썼는데 최근에 개봉작들을 보면 이제 옛 가요들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창작자들과 함께 만든 새로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많이 만들고 있는 네.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 첫 곡으로 준비한 제 기준 네. 멜로우팝 첫 곡은요. 바로 영화 비 오는 날의 수채화 OST 가운데에서 비 오는 날의 수채화라는 곡을 준비해봤어요. 네. 이 곡 진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진짜 유명한 것 이상으로 영화보다 유명한 OST로 유명하기도 해요. 네. 혹시 이 영화 보신 적이 있나요? 약간 연령대가 좀 맞지 않을 수도 조금 윗세대일 수도 네. 있는데 그 정도로 사실 이 노래 생명력이 영화보다 굉장히 긴 작품이기도 네. 해요. 사실 당시에 꽤 유명한 배우들이 출연을 했었거든요. 이경영 씨, 또 이제 우리 옥소리 씨가 네. 있었고 그리고 강석현 씨가 또 이제 주연을 맡아서 출연을 했던 영화였는데 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흥행이 크게 되지는 않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OST가 시대를 넘어서면서 큰 사랑을 받으면서 오히려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작품으로 언급이 자주 되더라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곡이 영화에 막
자주 등장하거나 하진 않아요. 네. 보통 이제 OST 같은 경우에 좀 뭐 아주 클라이막스마다 때마다 나오는 작품들도 있기 마련인데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영화가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들이 뭔가 액션을 취한 이후에 엔딩 롤이 올라갈 때 나오는 음악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 음악이 너무 그 주는 감성이 깊어서 영화가 끝난 이후에도 보통 금방들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엔딩롤이 다 올라갈 때까지 좌석에서 관객을 잡아두고 있었던 대표적인 곡으로 또 유명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강인원, 권이나 김현식이 함께 부른 비 오는 날 수채화 듣고 오겠습니다. 네. 다음 영화 또 어떤 OST일지 이야기 이어가 봐야 돼요. 노래가 너무 좋다 네. 하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흔들흔들. 노래가 끝난 줄 몰랐어요. 이게 노래의 힘이 네. 진짜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 분의 하모니도 너무 아름답게 함께 들어봤는데요. 강인원, 권이나 김현식 씨에 이어서 네. 저희가 이제 또 다음 곡으로 준비한 아티스트가 어쩌면 저희 DJ님이 이분을 너무 이제 익숙해지셔서 먼저 이름을 불렀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 멜로우팝에 거의 뭐 격주로 한 번씩 등장하는 맞아요. 인물입니다. 참 그렇게 따지고 보면 가요계 멜로우팝 왕의 자리는 이분에게 가야 하지 않을까 맞아요. 싶은데 김현철과 이소라가 함께 부른 그대 안의 블루를 준비해봤어요. 네. 그 앞서 함께 들었던 비 오는 날 수채화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 곡도 사실 영화보다 더 유명한 OST로 유명한 곡이에요. 네. 이 곡도 이제 같은 동명의 영화의 주제곡으로 사용이 되었던 노래였는데 영화 주연하신 분들이 너무 유명한 분들이에요. 네. 안성기, 강수연 씨 이렇게 두 분이 주연을 한 영화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OST가 더 유명하다? 좀 놀라운 일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90년대 초반에 공개가 된 영화다 보니까 뭔가 그때 당시에 좀 뭐랄까요? 아직 X세대가 나오긴 좀 전이지만 그 신세대들의 어떤 생활 방식 그리고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을 좀 세련되게 담은 영화였었고요. 네. 이제 두 주연의 사랑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영화 안에서 이제 어떤 사랑의 모티브로 이 곡이 사용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연인 간의 사랑에는 역시 듀엣곡만한 분위기를 띄워줄 만한 곡이 없다 보니까 이 곡이 워낙 큰 사랑을 받기도 했고요. 네. 뭐 이때가 이소라 씨가 사실 솔로로 아직 데뷔하기 전인 상황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신인 가수 이소라의 이름을 아주 드높인 대표적인 곡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쯤에서 김현철과 이소라가 함께 부른 그대 안의 블루라는 곡 듣고 올게요. 김현철, 이소라의 그대 안의 블루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 나가는 동안 또 저희가 또 따라 불렀잖아요. 그리고 너무 재미있는 게 네. 저희 둘 다 코러스를 서로 맞추고 있는 모습 자연스럽게 하모니가 생기는 게 네. 역시 정말 희대의 듀엣곡이라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네. 뭐 이 노래 노래방에서 안 불러보신 분들은 없잖아요. 진짜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불러봤습니다. 네, 오늘 들은 두 곡 다 휴일 오후에 듣기 너무 좋았는데요. 네. 마지막 곡은 또 어떤 곡인가요? 마지막도 이 촉촉한 분위기를 좀 이어가 볼까 싶습니다. 이 곡은 발표된 건 94년인데요. 다시 대중들에게 영화로 사랑을 받은 건 조금 최근이에요. 네. 2012년 건축학개론. 네. 너무 좋아하시네요. 저 그 영화 너무 좋아했어요. 이때 제가 마침 좀 해외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너무 네. TMI입니다만 네. 국내에선 이 영화를 거의 안 본 분이 없을 정도로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많은 영화였더라고요. 그 영화에 삽입되어서 다시 한번 사랑받은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영화 좋아하시면 이 곡 어떻게 낭만적으로 사용됐는지 기억하시겠네요. 네, 그 장면이 기억나네요. 네, 그 두 배우 이재훈 씨와 수지가 이제 그 시절 낭만이죠. 그 이어폰 한쪽씩 나눠 지금은 할 수 들으면서. 없잖아요. 지금은 다 와이어리스를 그러니까요.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느낌이 안 나는데 이제 이어폰을 나눠 끼고 이 곡에 전주가 흐르던 순간 많이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 이 영화 자체가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곡 이외에도 뭐 공유로비의 신인류의 사랑이나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같은 네. 뭐 이런 곡들이 또 삽입돼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역시
원탑이라면 이 기억의 습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후에 음반 판매량도 엄청나게 늘었었다고 하고요. 또 이 영화음악을 담당한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색적인, 뭐 이색적이라기보단 오늘 선곡 중에선 이색적인데 비 오는 날 수채화가 강인원 씨 작품, 그리고 그대 안의 볼로가 김현철 씨 작품인 거에 반해서 이 영화 OST는 이제 음악 감독 전문 출신인 이지수 음악 감독의 작업으로 이제 또 이제 전문가의 손길을 좀 느낄 수 있는 선곡을 만날 수 있었던 영화였다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끝곡으로 들을 텐데요. 네. 음악을 들으려면 여기서 인사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곡은 좀 전곡 들어줘야 돼서 네. 네. 저희가 말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이나 음악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끝으로 영화 건축학개론 OST였던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